전화 받아요. 나 혼자 두지 마요. 20년 만에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코트 속에 남겨진 쪽지 한 장. 과연 소영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진실의 끝에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빠, 나 먼저 가게 열어놓을게. 오늘도 늦지 마. 알았어.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 끓여줄게. 약속이다. 그날 아침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고 소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만 그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운영하는 분식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빛바랜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퍼지면 어김없이 학교를 마친 아이들과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곤 했습니다. 소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소영에게는 그 반복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하루, 흔들리지 않는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외곽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을 쓰는 일을 해왔고 세월이 흘러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려와도 쉬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아무리 말려도 아버지는 움직여야 건강하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며 왔어라고 말하는 낮은 목소리가 소영에게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지나도 8시가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작업이 길어지는 날도 있었고 동료들과 막걸리 한잔 하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9시가 넘어가자 소영의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작업 중에 전화기를 두고 왔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늘 전화기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소영이 혹시라도 연락할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소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서 거의 하지 않았고 소영 역시 그것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소영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상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아버지의 왔어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를. 하지만 아파트는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소영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침착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물건.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까맣게 탄 얼굴, 주름진 손. 그 평범한 모습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소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특별한 범죄 정황이 없으면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아버지가 마시다 남긴 커피 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컵 안에 남은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컵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아버지가 사라진 것 같아서 새벽녘 소영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걷히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여명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소영에게 그 아침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침. 그것이 이토록 낯설고 두려운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것이고 떡볶이를 끓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만 쥔 채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혹시라도 문자가 올까봐. 하지만 전화기는 침묵했고 시간만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의 걱정 어린 질문에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소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간 것은 아버지의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소영은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작업 현장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는 며칠 전 외곽 현장으로 파견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소영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외곽 현장이 어디냐고, 왜 연락이 안 되는 것이냐고. 경찰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소영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을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는지 확인하고 잠은 잘 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소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소영에게는 그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았고 낯선 번호에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절박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동창 모임 장소로 와달라고. 그곳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소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 하나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누구냐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화가 끊긴 뒤 소영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버지를 미끼로 자신을 유인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동창 모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학교 동창 모임. 소영은 그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은 소영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소영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소영 역시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단 한 번도 그 시절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동창 모임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소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창 모임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오래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오늘 날짜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저녁 7시 시내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 20년 만에 동창 모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그 세월 동안 소영은 과거를 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거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불편해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소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입지 않는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절어 있는 얼굴, 충혈된 눈, 헬쑥해진 볼. 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소영은 낯선 전화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왜 자신에게 연락한 것일까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무언가가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소영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내 중심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약속을 잡은 연인들, 친구들과 어울리는 젊은이들,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영만이 홀로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 모임 장소는 큰 건물 2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영은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에게 중학교 시절은 잊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교실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 소영은 늘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배정해줘야만 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수치심과 외로움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있었습니다. 명철은 소영에게 유일하게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우연히 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명철은 소영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함께 밥을 먹자고 했고 방과 후에 같이 걷자고 했습니다. 소영에게 명철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둘은 졸업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성인이 되어 약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소영은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명철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소영은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명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공동 지인을 통해 명철이 약혼을 파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소영은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버지. 힘들 때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던 아버지. 세상에서 단 한 명, 소영의 편이 되어준 사람.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레스토랑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를 위해서야. 그 한마디면 돼. 소영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놓인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쪽을 살폈습니다. 낯익은 듯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어딘가 알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마련된 긴 테이블에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누군가 소영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반가워하는 눈빛, 그리고 차가운 눈빛.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한 여자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강유림. 중학교 때 반장이었고 늘 주목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림은 소영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차가움이 소영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소영은 시선을 피하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의 남자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어렴풋이 익숙했습니다. 소영은 짧게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누가 결혼을 했고, 누가 아이를 낳았고, 누가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소영에게 직접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그룹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영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었고 직접 나서서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소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소영을 떠났던 그 사람. 명철은 놀란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소영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명철의 얼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선이 더 깊어졌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20년 전과 같았습니다. 소영을 바라보던 그 따뜻했던 눈빛. 소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영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 소영은 그 시선들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유림이 다가왔습니다. 명철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명철 씨, 음식 나왔대요. 같이 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영을 향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유림을 따라갔습니다. 소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2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바뀌었겠지. 소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명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소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창들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임은 계속되었고 소영은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명철과의 어색한 재회, 유림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뒤엉켜 소영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소영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명철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둘은 마주 섰습니다. 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아버님 일로. 소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철도 전화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명철은 말했습니다. 자신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도와주고 싶다고. 20년 전 일에 대해서도
언젠가 설명하고 싶다고. 지금은 아버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소영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명철과의 과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작은 단서 하나를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찾지 못했지만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영은 현관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지쳤는데 명철과의 재회까지 겹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접혀있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정민도를 찾아가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글씨체는 단정했습니다. 소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민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 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비슷했습니다. 둘 다 교실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을 섞은 적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도가 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메모는 누가 넣은 것일까요? 동창 모임 장소에서 누군가 소영의 코트에 이 메모를 넣었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소영은 휴대폰을 꺼내 정민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이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개란에 직장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건설사 직원.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정민도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영은 당장이라도 정민도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었고 SNS를 통해 갑자기 연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혼자 가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정민도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명철은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소영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명철에게 연락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마음을 정하고 명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민도라는 동창에 대해 아느냐고, 함께 만나볼 수 있겠느냐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명철은 정민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시간을 내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괜찮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소영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명철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낮에 보는 명철은 어젯밤과 또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소영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둘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공기처럼 감돌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영은 메모지를 보여주며 정민도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민도의 주소는 SNS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했습니다. 건설사 사무실 주소가 공개되어 있었고 정민도가 그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철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대화가 오갔지만 대부분 아버지와 정민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 주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민도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소영은 차에서 내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겠다고. 명철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정민도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정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실마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민도의 집을 찾아가는 골목길은 생각보다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명철과 나란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 준비를 하는 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정민도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명철의 존재.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철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까지 함께 걸었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에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명철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왜 떠났느냐고, 왜 아무 말도 없었느냐고,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들을 꺼내기에는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소영은 앞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광이라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실루엣이 선명해졌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유림이었습니다. 유림은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림은 천천히 걸어오다가 소영과 명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림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예상대로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유림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정민도 씨 집이에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림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의문이었지만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림에게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소영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괜한 오해 사지 말아요. 뭘 알아낸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테니까. 소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오해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유림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말투.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유림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호한 말로 상대방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림은 시선을 명철에게로 돌렸습니다. 명철 씨,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냈는지 혹시 말씀하셨어요? 명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철과 유림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20년 전 명철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었습니다. 유림은 명철의 침묵을 즐기는 듯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바쁘신 것 같으니까.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죠? 아버지라는 단어에 소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유림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소영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 뭘 알아요? 유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는 건 없어요. 그냥 동창 모임에서 들은 것뿐이에요. 정민도 씨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소영은 유림의 말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유림은 늘 그랬습니다. 진심과 거짓이 뒤섞인 말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소영과 명철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유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림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소영은 명철을 돌아보았습니다. 명철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소영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정민도 씨 집이 저기인 것 같아요. 소영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명철이 뒤따라왔습니다. 유림과의 만남으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지만 소영은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유림의 말, 명철과 유림의 관계,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작은 화분들이 놓인 현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집이었습니다. 소영은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민도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도는 소영과 명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민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영은 정민도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철도 뒤따라왔습니다. 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민도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소영과 명철이 자리에 앉자 정민도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메모도 받았고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민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역 건설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소영 씨 아버님이 일하시던 현장도 저희 회사 소속이에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민도는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일정이 촉박해서 현장이 많이 바쁜 상황이에요.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민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일부 작업구역에서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헬멧이나 안전화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이 강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요. 소영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민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영 씨 아버님은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위험한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고요. 소영은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참지 못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정민도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는 아버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해하셨죠.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양측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관계가 좀 어색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소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외곽 작업장으로 가시게 된 건가요? 정민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사실상 본 현장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분위기상 그랬어요. 소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외곽 작업장은 어떤 곳이에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정민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에요. 임시로 설치한 작업장이라 시설이 열악해요. 특히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요. 휴대폰 신호가 잘 안 터지는 곳이 많고요. 외부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 이유,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민도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님의 휴대폰이 고장 나셨다고 해요.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새 기기를 요청하셨지만 회사 측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죠.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그 사이 소영은 얼마나 걱정했던가요? 얼마나 무서웠던가요? 정민도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아둔 자료예요. 회사의 안전관리 기록들이에요. 장비 지급 현황이나 작업 일지 같은 것들이요. 아버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어요. 정민도는 USB를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손안에서 USB가 작고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민도는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감금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단지 열악한 환경에서 연락이 끊기신 거예요. 회사 측의 관리 미흡 때문에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민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의 관리 문제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곽 작업장 위치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은 정민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정민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외로웠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느꼈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때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교실의 구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던 사람,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민도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안전 문제를 지적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분이 불이익을 받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민도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빨리 찾으시길 바라요. 소영과 명철은 정민도의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찾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둘은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빠. 곧 찾아갈게요. 소영은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정민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끊긴 연락, 회사의 미흡한 대응. 그 모든 것이 소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소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찾기 위한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정민도에게 받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자료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명철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현관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명철의 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다가가자 명철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명철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못 잤어요. 걱정이 많아서요. 명철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면 진전이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으니까요. 소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명철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문을 여는 가게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에게도 그런 평범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내린 소영은 잠시 서서 경찰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처음 신고를 하러 왔을 때와 같은 건물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료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명철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담당 경찰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신고를 접수했던 그 경찰이었습니다. 소영은 USB를 내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일하시던 건설사의 안전관리 자료예요. 아버지가 외곽 작업장으로 파견되신 것, 연락이 끊기신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소영과 명철은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소영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담당 경찰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이전보다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사의 안전관리 기록과 작업일지, 그리고 외곽 작업장 관련 내용이 있네요. 이 정도면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곽 작업장의 위치를 파악해서 수색을 나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그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수색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확인해 둘게요. 소영은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본 하늘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명철이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요. 연락이 오면 바로 움직이면 돼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소영은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외곽 작업장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을 발견했는데 아버님과 인적 사항이 일치합니다. 소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건가요?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으로 보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경찰은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며칠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명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철은 곧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소영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4층 408호. 소영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면 아버지가 계실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버지가.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소영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예전보다 말라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걱정 많이 했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그 한마디에 소영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말을 하는데도 울음이 섞여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유로운 손으로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힘들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이제 괜찮아. 소영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러 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외진 곳에서 며칠을 계셨다고 하더군요. 연락 수단이 없으셔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질병이나 부상은 없습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하고 영양 공급을 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영은 의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소영은 다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새 거를 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해주더라.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가게는 잘 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는 잠시 닫아뒀어요. 아빠 찾느라 바빠서. 이제 아빠 나으시면 다시 열면 되죠. 아버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가 끓이는 떡볶이가 먹고 싶구나.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시면 제일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순간이 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병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 무엇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오래 주무시고 식사도 조금씩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회복되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의사는 며칠 내로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 가져가고 점심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내일 있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 줄 전에는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 정민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이 확인되었다고. 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이 강행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외곽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작업 환경을 정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처럼 연락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통신 환경도 보완해야 했습니다. 소영은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내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정민도는 겸손하게 자신이 한 일은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버님도 옳은 일을 하셨고요.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소영은 고마움을 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사람이 20년 후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명철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이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명철은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명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에 소영에게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약혼자, 갑자기 사라진 사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와줘서 고맙다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아직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의사가 권했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아버지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명철과 로비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이제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소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하지만 막상 들으려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유림 씨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소영 씨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영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약혼을 후회하고 있다고요. 소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유림 씨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말해주니까 점점 흔들렸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봤다는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믿어버렸어요. 소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명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소영 씨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소영 씨 말을 들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제가 비겁했어요. 소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림의 거짓말, 명철의 믿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림에게도, 명철에게도,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명철이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연락했더라면, 작은 대화 하나로 풀릴 수 있었던 오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명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소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정리가 안 돼요. 화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명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20년 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뭐가 부족했나 자책도 많이 했어요. 적어도 그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명철은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소영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아빠. 집에 가요. 아버지는 소영의 손을 꼭 쥐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끓여주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 병원을 나서는 소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유림의 행동, 명철의 고백, 20년 전의 상처.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한 후 소영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버지의 건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틈틈이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떡볶이 양념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오래된 나무 탁자의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떠나 있었을 뿐인데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메뉴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디 갔었느냐고 걱정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소영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이제 괜찮다고. 아버지도 가끔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일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소영의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소영도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명철이었습니다. 명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요. 다음 날 오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명철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영이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림 씨를 만났어요. 2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림 씨도 인정했어요. 그때 과장해서 말한 게 있다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고요. 저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영 씨와 저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다고.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유림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말투,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이 커요. 유림 씨 말만 듣고 판단해 버렸으니까요. 소영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야 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러지 못한 제가 비겁했어요.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소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화도 나고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저도 아마 명철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명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과거에 매달려 있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명철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게요.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요. 지금은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전의 감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로서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억지로 관계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명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카페를 나서며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몇 점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으시냐고 물었더니 역시 떡볶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소영은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떡을 불리고 양념을 만들고 불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가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맛있다며 연신 젓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소영은 가게 앞에 서서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아버지가 곁에 계셨습니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풀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충분히 좋았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가게 문을 열고 일상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아버지의 건강이 계속 좋아질지도, 가게가 잘 될지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집 앞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네, 왔어요. 평범한 인사,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소영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